토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아까 강준희 선생님께서 소개하신 것처럼 꼰대 말고 꼰대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눌 건데요. 제 옆자리에 계신 주재환 선생님께서 아마 꼰대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대명사입니다. GCC, 약자로는 GCC가 되는데 경기 창작센터에서 지금 3년째 입주 작가로 계시면서 젊은 작가들하고 굉장히 잘 소통하시면서 젊은 작가들에게 창작의 영감도 불어넣어주시고 또 인생 생각도 해주시는 그런 선생님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가로서도 아주 유명한 작가이십니다. 제가 예전에 이 유쾌한 시를 보라라고 하는 개인전 하실 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아주 작품적인 연관도 뛰어난 분이십니다. 오늘 한 분의 발제와 세 분의 토론이 있는데요. 크게 봐서는 저는 오늘 포도주도 있고 그런데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라는 사람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게 함께 살기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스 시대 사람들은 심포지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포도주를 같이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 것을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콘비비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콘비비움이 친구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토론을 하는 것을 뜻하는 말인데요. 이게 함께 살기에 정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즐거운 행운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마 충분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발제를 해주실 주재환 선생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발제 시간은 25분입니다. 반갑습니다. 대구대 경기창작센터라는 잘 나와요? 레지던스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3년 전에 초대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좀 있어요. 3년 차인데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젊은 작가들 저하고 연령이 한 30-40년 차이 나는 30-40대 작가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데 이제 그 젊은 작가들하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사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나는 게 있어서 그걸 좀 오늘 압축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 오기 전에 저기 인터넷 좀 뒤져보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2003년 전인가요? 2011년 1월 29일 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 양이 그 배가 고파가지고 이웃집에다가 창피하지만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어서 남은 밥이랑 김치 있으면 저희 집 문 좀 들려주세요 하고 쪽지 이걸 해놓고 그것이 이제 그러고서 그 젊은이가 이제 어떻게 이제 사망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 신문에 매스컴 떠들썩하게 보도를 하고 그래서 뒤져보니까 그 최고은 양이 그 안양시 여기 석수동이 어딘지 모르는데 석수동 새집에서 살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안양이 여기 어디 갔죠? 그거를 좀 메모해가지고 갖고 왔는데요. 이 최고은 양 이 문제로 이 여론이 좀 비등해가지고 최고은법이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은법에 지금 이제 가동하고 있는 예술인 복지법이 같죠. 그래서 그 복지대란이 이제 2012년에 출범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74세기 때문에 이제 고용자 축에 들어가지고 이 고용 작가들의 실태가 어떤지
여기 이제 발자하기 전에 그거 좀 알아보기 위해서 그 한국미술인협회가 있어요. 거기서 전화를 해서 그 자료가 있는지 그걸 문의했더니 생소하게 예? 느끼면서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예술인 복지재단에 한번 문의해 보라고. 그래서 거기를 전화를 했더니 거기도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젊은이들 잘 피부에 안 나오지만은 그 젊은이들을 이렇게 내가 창작센터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문화재단이 많은데 거기서 이제 뭔가 작업 활동에 대해서 기금 신청을 하면은 잘 이제 그 원하는 대로 수정을 해서 잘 활용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라는 칼럼을 보니까 일본 사례를 기자가 취재했을 것 같은데 거기는 인구병이라는 게 이제 레스폰에서 상당히 이제 강조하고 있다고 해요. 인구병, 인구질환이라죠. 그래서 이 도시가 인구가 줄어드니까 도심지가 텅텅 비고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우도 이제 뭐 얼마 안 돼가지고는 이제 저기 0세하고 14세까지 유소년층하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이제 몇 년 후면 비등해진다는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뭐 앞에 발제한 노년은 무엇을 하는가 또 뭐 욕망의 오감도라든가 뭐 잘 노는 노년을 하하는 이런 걸 보면은 여기 이제 인구 전문가들의 이런 통계라든가 이런 걸 많이 원용할 것 같아서 그거는 이제 생략을 하고요. 저는 여기 잠깐 쓴 거는 그 발제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좀 발췌해서 한 거니까 좀 참고로다가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여기 이제 고영직 문화평론가도 계시지만은 이 작가들의 생활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문인들이 그래도 토론회나 세미나 같은 걸 많이 해서 좀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화가나 기타 예술인들은 수가 적어서 그런 건지 좀 조용한 것 같고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그 문인 복지 설문조사가 금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 통계를 보니까 307명의 이제 문인들이 참여했는데 한국작가회의에서 이제 어느 시인이 이제 발제를 했는데 여기 소득을 보니까 월 평균 소득 100만 원 이하가 74%예요. 그러니까 작가 100명 중에 80%에 가까운 사람들은 월 100만 원 이하, 그리고 50만 원 이하는 42%가 반 정도. 그러니까 소수 그 베스트셀러 작가라든가 대학 교육 쪽에 있는 교수 쪽에 있는 분 외에는 상당히 창작 활동으로 생계를 이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느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도 뒷도래나 선배들 문인들이나 화가들 만나보면은 뭐 옥션이나 이런 데서 좀 이제 인기 있게 팔리는 작가들 외에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이제 지혜가 바라는 거는 노년층, 그러니까 70대 뭐 이상이든가 이런 예술인들의 생활실태 같은 거를 좀 조사하고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줬으면 어떡하냐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여기 지금 참석한 겁니다. 저는 늙었지만은 그 상대성 어울리라는 게 있어요. 그 여성 작가하고 되게 친해요. 젊은 여성 작가.
그래서 이제 농담 진담도 아니고 그 젊은 작가들은 제가 이제 3년째 접촉하고 있는데 3, 40대 작가들이 제일 많고 그런데 이제 그 기반이 그 일종의 밤이 되면은 방이 좀 크고 쇼파도 있고 지가 좀 술도 잘하고 담배도 잘하시고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가끔 술도 가져오고 또 해서 늦게까지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뭐 작품 얘기 같은 것도 가끔 하지만은 자기가 당면한 이제 고민 같은 거 그것이 가만히 보면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문제 아마 그래서 그 노처녀들도 많고 노총각도 많은데 그 일정 수준의 이제 엘리트층이니까 그 또 자기가 예술에 이렇게 매진해 되니까 배우자 그 선정이 상당히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예를 들면은 어느 노처녀는 이제 부모님들이 안타까워하니까 명절날에 집이 이제 부산인데 명절날 그 스트레스가 있어요. 보니까 안 가려고 해요. 가면은 친인척이나 부모님들이 너 왜 시집 안 가냐 이런 얘기 들으니까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이제 자기한테 이제 그 뭐라 그럴까 평화롭지 못한 이제 그런 압박을 받는 것 같아요. 심리적인 이제 압박을. 그리고 이제 이 아는 분들이 이제 중매를 서는데 보면은 우선 공무원이나 이 여성의 이제 예술적 취향하고 안 맞는 남성들 이러니까 그게 되지가 않죠. 이런 경우가 많아서 나한테도 뭐 중매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런 자리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를 중매해줄 수가 어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다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제 그게 내가 보면 예술을 선택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분들 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남성들 경우는 그 작품이 좀 잘 팔리는 경우는 극소수고 대강은 이제 뭐 아르바이트 이런 거 하니까 이 결혼 조건이 맞지가 않죠. 이렇게 데려오기 힘들고 그래서 나이들이 좀 많이 그런 경우를 봤는데 그래서 저도 뭐 섬에다가 40살에 결혼해가지고 지금까지 있는데요. 제가 80년에 결혼했는데 그때만 해도 40살에 결혼하면 상당히 늦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보통 뭐 40살 넘는 처녀들 초박들이 그 레지던스에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 결론은 남자 인연은 하나님도 모르는 신비의 영역이니까 그걸 기다려봐라. 뭐가 오작하느냐. 그러고서 끝났습니다. 시 낭독을 할게요. 이게 그 문인들이 그 배고픈 문이 시를 낭송하고 있는데 이게 참 깜빡 잊어버렸어 이거. 이거 낭송하고 이렇게 그 한민복이라는 시는 알잖아요. 이분이 한민복이라는 분인데 1962년생이니까 지금 몇 살이야? 50대구나. 작시 연도는 모르겠는데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제목이 긍정적인 밤이에요. 긍정적인 밤. 아마 이거 아시는 분도 많을 텐데 이게 배고픈 그 작가의 그 심정을 상당히 초월적인 어떤 시각에서 쓰는 시 같아서 지금 메모해 왔어요. 지금 낭독을 한번 해드릴게요. 시 한 편에 3만 원이면 너무 박하다 싶어도 쌀이 2마리인데 생각하면 금방 마음이 따뜻한 밥이 되네. 시집 한 권에 3,000원이면 든 공에 비해 헐하다 싶다가도 국밥이 한 그릇인데 내 시집이 국밥 한 그릇만큼 사람들 가슴을 따뜻하게 덮어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아직 멀기만 하네. 시집 한 권 팔리면 내게 300원이 돌아온다. 박리다 싶다가도 굵은 소금이 한 뒷박인데 생각하면 푸른 바다처럼 상할 마음 하나도 없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지금은 시집 한 권이 7, 8천 됐었죠. 그러니까 인쇄가 옛날에는 시 한 편이 지금 얼마나 받아요? 고려 3만 원이었어요. 네? 10만 원 내외. 아 10만 많이 올랐네 그럼. 이 사람 잘 살아요 지금? 마침 또 한민보 씨를 제가 토요일 날 강화도에서 만나는데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잘 살고 있는지. 잠깐만. 늦장가를 갔어요. 아니 제가 3년 전인가 그 개인전 할 때 3년, 4년 전쯤에 한민보 시인의 그 자본주의 약속이라는 게 있어요. 시에 자본주의 약속이 참 좋아서 그걸 가지고 제가 그 포트몽따주에서 작품을 전시한 적이 있어요. 여러 점 하고. 그래서 그 작품을 전시 끝난 다음에 한민복 시인한테 줬어요. 강화도 아인상 통해서 한민복 시인을 만난 적이 없고. 그러니까 거기 강화도 가는 거예요, 내일모레. 또 가서 내 그림 한번 보고 거기 한번 찍어와요. 네? 새로운 미션을 또 구해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좀 제가 좀 이렇게 그 개념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사회가 자꾸 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파괴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창가센터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청년 예술가는 나이 드신 그 예술가들 간에 다 이 관계들이 다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서로가 서로에게 이 약한 관계, 그 영어로 위크타이라고 이 약한 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정서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 제도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 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이제 그 뒤에 발표해 주실 아마 우민정 선생님께서 더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요. 이런 이제 정책 제도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좀 자발적이고 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제가 엊그제 수원 평성학습관에 갔더니 그 평성학습관 담당자가 그 시니어 내년도의 사업 중에 하나가 시니어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으로 뭐라도 학교라는 것을 만들겠다고 해요. 뭐라도 해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청년들 괜찮아 학교 같은 거, 뭐 실패도 괜찮고 뭔가 이렇게 자충우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실험들을 좀 해볼 수 있는 좀 멍석을 깔아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하고 기획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문화적 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맥락에서는 GCC에 계시는 그 입주에 있는 젊은 창작자들 대개 보면 30대, 40대 젊은 그 여성 작가들하고 유럽잖아요. 다 뭔가 자기 작업에 매진하고 있지만 이게 뭔가 시장에서 잘 팔린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생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예술가의 처지를 이제 서로 다독이면서 해나가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 맥락을 보면 주전 선생님이 좀 예술가답게 이제 그 파토스 있게 발표를 하셨습니다만 그 맥락은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어른으로서 젊은 청년들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게 참 중요한 어떤 의미라는 것을 있어주게 물리하게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측면을 제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술가다운 발표를 해주신 우리 주전 선생님께 큰 박수 한번 드립니다. 이어서 그 우민정 선생님의 그 토론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신호가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네, 나오네요. 좀 크진 않으세요? 네. 앉아서 하니까 되게 어색한데 그냥 앉아서 할게요. 네. 저는 여기 써있듯이 땡땡현 대학에서 일하고 있어요. 지금 4년 차고요.
땡땡 안에 이렇게 동네 이름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마포에 있고 시작은 2011년도에 강화도에 제가 강화는 대학이 이제 열리면서 그래서 그걸 시작하면서 시작했고 지금은 어떤 계기로 마포에 있어요. 그 얘기들을 할게요. 아무래도 이렇게 오늘 제가 되게 제일 어리잖아요. 아무래도 여기에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건 제가 지역 일을 하다 보니까 오전, 오후에, 낮에 지역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고 그 어르신들하고 이제 만났던 경험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젊은 사람의 시각에서는 또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땡땡 대학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누구나 가르치고 어디서나 배운다라는 이제 슬로건을 가지고 지역민들을 만나서 지역민들이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이제 문화를 만드는 곳이었어요. 이 부동산이 25년이 됐어요. 25의 친구들이 대부분 자취를 서울에 오면 하는데 그 자취방을 구하는 방법을 이제 부동산 아저씨한테 배우는 수업을 열었었어요. 근데 사장님은 이제 막걸리에 더 관심이 많았고요. 대낮부터 같이 술을 먹었고 이런 수업들을 여기저기 곳곳에서 이제 마포라는 공간에서 했던 게 마포는 대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로에도 대학이 있고요. 이 친구들은 좀 더 특별하고 싶어서 예술대학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렇게 구로시장에 가면요. 기름집에서 색소폰을 부시는 사장님이 계세요. 그래서 시장을 탐방하다가 색소폰 소리를 듣고 이분을 만나서 이렇게 축제에도 초대하고 같이 맨날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그런 관계를 맺었고 이분은 저희가 마을 선생님을 찾는다고 이렇게 전단지 붙인 걸 보고 전화를 하셨어요. 자기가 구로에서 장원집을 하는데 이렇게 아주 예전부터 댄스 스포츠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었다. 나도 가르치고 싶다라고 해서 저희랑 같이 수업을 열었고요. 항상 걷는 것도 댄스 스포츠처럼 걷고 있어요. 장사보다 댄스 스포츠를 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장사를 막 꼼꼼하게 해가지고 대박을 나게 보면 되는데 장사는 한 30% 생각하고 댄스 스포츠는 한 60% 70% 생각하고 있으니까 요즘 손님이 많이 없네요. 그 지역에 사는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지역민들이 그분한테 뭔가를 좀 배운다든가 이런 걸 기획을 하고 있길래 나도 이렇게 댄스 스포츠를 한 15년 정도 했는데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어땠나 그런 걸 내가 이제 그 청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한 2달 안에 그런 장소를 섭외를 해가지고 나한테 연락이 와서 나는 참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그런 장소 섭외하기가 참 쉬운 게 아닌데 전단지 같은 것도 막 동네에다 몇백 장씩 뿌리고 그래가지고 인원을 모집하는데 참 열의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나도 생각을 잘 해서 열심히 이왕이렇게 되면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일 수업이 있는 날은 제가 절대 술을 안 마십니다. 왜냐하면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또 학생들한테 술 먹는 냄새를 풍기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내일 수업이 있다면 오늘 저녁부터 좀 약간 긴장을 하고 보통 내가 10시 반, 11시에 일어나는데 그때는 9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그런 부지런함 또 내 삶에 활력소를 느끼더라고요. 활력소. 네. 저런 거고요. 보통 이렇게 청년들이 왜 어른들을 만나냐 그런 거 관심 없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영상을 보시면 왜 청년들이 이걸 재밌어하고 계속 하고 싶어 했는지 좀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시작했던 강화대학에서는 또 강화도에는 순무김치가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그 순무김치 강도를 수업을 했는데 이분 영상도 한번 보고 갈게요. 순무김치 대학이라고 몬수리 대학이라고 써붙였지. 그런데 그게 반응이 여기에서 무슨 천막이가 무슨 대학이냐, 여기가 대학교야, 대학교 무슨 한 거지.
내가 또 저기 딸 손주들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 언니들이 왔다 갔다 하면 진짜 반가워. 너무너무 반가웠고 진짜 나한테 고맙고 그렇게 수미를 그냥 선전을 해주고 그래서 아 언니들 그 뭐 몇 단 가지고 10명이서 또 절절매면 그거 10단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찡찡이고 그러니까 그냥 나는 그거 게임도 안 되지. 지금 나는 하면 그 제일 큰 망각으로 혼자 해. 내 하는 거 보니까 남자들이 많아. 버무리는 게 그게 버무리는 거가 기억에 나. 근데 또 어머니 또 그거 쓰는 거 쓰는 것도 하나같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서 언니들 다 뭐 몇 명이 돼도 언니들 하는 거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서 그때는 바쁠 때 한참 바쁠 때 언니들이 와가지고 제대로 못 가르쳐 준 게 내가 지금 미안한 사람도 있고 그냥 한 번 오면 다시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좀 잘 좀 가르쳐줬으면 그만큼이야. 아이 고마워. 졸제 또 수비김치 장사하다가 또 교수 소리도 다 듣고. 네, 강화도에 있는 이제 웅들이라는 동네에서 이렇게 할머니를 만나서 했었고요. 얼마 전에 뵀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근데 또 계속 승모김치석 언제 하냐 뭐 이런 얘기 하시고 되게 새로운 관계 안에서 이거 만나고 기존의 것들을 그냥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좀 새로운 시선으로 이것도 우리가 재밌게 나눌 수 있고 배울 수 있다고 봐서 좋았던 경험이었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마포로 오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서울에 지금 아까 주재환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서울 특히 도심지에 있는 노인분들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농촌도 지금 되게 비슷하고, 근데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자살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노인분들이 가장 많았어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좀 마포에서 활동을 다시 해보자라는 걸 가지고 작년부터 활동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일지를 쓰기 시작했고 그 일지에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작년 7월 7일에 만났던 할아버지인데요. 화분이 집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화분이 몇 개냐 했더니 107개의 화분을 키우신대요. 그래서 이분이 화분을 키운 이유가 지난 겨울에 자기가 너무 우울하고 울적해서 마음이 울컥울컥해서 이 화분을 107개를, 저희 아파트가 되게 좁거든요. 한 11평 정도 되는데 거기다 화분을 107개를 놓고 키우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거를 가지고 계시는구나라는 것들을 되게 느꼈던 일이었고요. 그리고 여기가 영구 임대 아파트라서 그러니까 오래 사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서, 근데 특히 이 아파트에서는 이렇게 투신 자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가지는 이렇게 마음도 되게 어려운, 그래서 저희가 청소 공사를 같이 했었는데 어머니 한 분이 저기는 누가 죽었고 저기는 누가 죽었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죽은 자리를 같이 기억한다는 거 마을에서, 근데 그 말을 되게 낮은 목소리로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크게 저한테는 왔었고, 그 자리를 다시 우리가 살 수 있는 자리로 어떻게 만들고 얘기할 수 있을까의 고민을 시작하면서 어떤 즐거움에 대해서 이 공간이 어느 정도 어떤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왜냐면 그러니까 강화에서랑 조금 달랐던 건 제가 만났던 분들의 연령대가 더 올라갔고, 그러니까 사실 이전에 했던 거랑 똑같이 활동을 할 수 없었고, 대부분 아프다는 얘기로 계속 2-3시간을 이제 너무 아프시니까 그 얘기를 들어야 했고, 그래서
즐거운 락에 이렇게 표초자를 붙이면 약자가 된대요. 그래서 어떤 저희가 그 병을 낫게 해드리거나 금전적으로 뭐를 할 수는 없지만 즐거움을 이 마을에서 만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명랑마주꾼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꼼지락은 이렇게 뜨개질 같이 하는 거, 미디어는 이렇게 서로 인터뷰하는 거, 허브는 텃밭하는 거 이런 것들을 청년들을 모집해서 어르신들하고 만나는 활동들을 작년에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만나자. 그러니까 공원에 나가면 따뜻한 날 이렇게 날이 좋으면 이렇게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니까 이렇게 저희 같이 활동했던 남자친구 2명이 나가서 뜨개질을 뜨고 있으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뺏어요. 너 못 떨어진다, 너 남자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바늘 하나만 달라고 계속 이렇게 뜨개질을 막 하고, 이게 이제 판이 되고 계속 뜨러 나오시는 분들이 생기고 그랬던 걸 보면서 저희가 경험했던 건 기존에 이제 문화예술 그 프로그램에 가졌던 프로그램 방식을 좀 깨보고 싶었던 시도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청하고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하고 있으면 옆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정도의 판을 까는 것들을 해봤고 그 경험이 이제 저한테 굉장히 남았고 그리고 하나 했던 건 여기가 그러니까 강화도는 그냥 만날 수 있어요. 제가 길을 걸어가면 만날 수 있는데 아파트이기 때문에 만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 사용 쿠폰이라는 걸 만들어서 뭐 이렇게 짬 날 때 우리가 짬 날 때 전화하시면 이렇게 집안일 이렇게 못 받기 형광등 갈기 어려워하시는 혼자 사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말벗 타고 산책도 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생각보다 많이 받았고 이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있었는데 기억에 남는 건 냉장고 청소를 해달라고 하셔서 갔는데 저 정도 짐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확 긴장되더라고요. 근데 이 할머니가 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혼자 정리를 해야 하는 집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계속 냉장고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왜 먹지 못하고 가냐 뭐 이런 말씀했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저희를 어쨌든 밥을 먹여야 되니까 그동안 밥을 안 드시던 거 같이 밥을 먹고 이런 기억들이 있었고 가장 컸던 건 여기 10월 8일에 청소였어요. 제가 저 청소를 하고 나서 저 청소 9월쯤이었고 10월에 저희 동네 통장님이 너무 바빠갖고 막 돌아다니시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누가 돌아가셨는데 집을 치워야 된다. 근데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따라갔어요. 근데 이 집이 그냥 그런 집이 아니라 이렇게 고독사 하시고 오랫동안 계셨던 분이 이렇게 시신은 나가고 집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그 상황들이나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저희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왜 사람이 혼자 이렇게 죽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되게 크게 갖게 만든 왜냐면 심지어 가족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도 이거 청소하기 어렵다, 우리 못하겠다 이러면서 떠나셨거든요. 그 장면까지 보니까 이 고립과 고독이 왜 올까? 가족이 있어도 왜 이건 서로 나눌 수 없을까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굉장히 커졌고 그래서 고민이 든 게 정말 아쉬울까? 그러니까 어떤 잉여인간? 돈을 벌지 못하거나 생산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 정말 아쉬워하고 있나?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가 죽어도 누군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 불안이 만들어내는 것들은 또 어떤 것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얘기해야겠다 그런 자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아저씨 집 청소한 이후로 굉장히 그런 마음이 커져서 저희가 아파트 내에서 추모제를 열었어요. 이렇게 추모제를 열기 과정까지는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특히 이 주거 지역에서 뭐 하는 짓이냐 막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최대한 우리가 음악도 하고 공연도 하고 이렇게 좀 부드럽게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자리, 밥도 먹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고 그 한켠에 이렇게 복합꽃을 놔둬서 이렇게 빌 수 있게 자기 가까이 죽었던 사람 그리고 아파트에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빌 수 있는 자리를
해서 작년에 프로젝트 진행했었어요. 길놀이 했던 거고요. 같이 밥 먹고 노래하고 했던 거고, 이게 저희가 가을에 했었어요. 지난 가을에. 왜냐면 겨울에 이제 추우니까 이제 더 이상 못 나오잖아요. 밖에서 햇빛이라도 쬐면 좀 사람이 난데, 이렇게 겨울 동안 그래도 우리가 있다는 것도 있고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 서로 확인하고 겨울을 잘 보내자라는 인사를 드리고 나서 올해 다시 이제 봄에 안녕 음악회를 했고, 작년에 우리 만났던 할아버지 할머니들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초대해서 기준 할아버지 안녕 음악회 이런 식으로 열었고, 여기 이제 앞에 계신 분이 기준 할아버지고, 여기 서 있는 언니가 이제 기준 할아버지랑 사는 딸, 둘째 딸이고, 네, 그리고 근데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노래가 청년들이 하는 노래가 이렇게 너무 청년 노래다. 저희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별로 안 좋아하셔서 아, 이거 쉬운 일이 아니구나. 노인과 청년이 소통한다는 거 되게 어렵구나. 근데 그래도 뭐 되게 그냥 나와서 놀 수 있었다. 언니를 데리고 잘 못 나가세요. 그 할아버지가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저희가 처음 만났던 아저씨가 이제 경관 아저씨 장례를 따라가서 같이 노래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보내드리는 것까지 이제 하고 왔고요. 그래서 이거 하고 나서는 이렇게 살아계신 이미 이제 물론 그러니까 장래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전에 만나서 이거를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을 이제 죽어서야 만났으니까 좀 그런 것보다 동네에서 아는 분들하고 이런 장례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서로 약속하고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같이 치르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 보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저 얘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민정쌤이 이제 발표하실 얘기가 그런 우리가 저마다 고립된 고독한 존재일 수는 있지만 어떤 관계로부터 고립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그 영남 마축구 활동을 하시면서 느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강화에서는 아주 기뻤는데 마포에서 하면서 많이 좀 우울해하는 것을 제가 작년 연말에 12월 연말에 무슨 자리에서 봤다가 멘붕 상태일 때 봤었어요. 상당히 저도 옆에서 격려도 해주고 그랬습니다만 이게 한번 겪어본 이 마음의 트라우마가 아마 어떤 작업에 활동에 인생을 다 바라보는 시선에 좀 깊은 어떤 시각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주 뭐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아까 우민정 선생님 그 발제로 강화의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요. 벼가 높아서 이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그 첫 번째 우리 노년 세미나 할 때 차성훈 선생님께서 아마 그런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분이 이제 그 한국 사회의 노년 문화를 볼 때 연령 효과를 보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세대 효과를 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년의 경험이 베이비 부모 세대의 노년의 경험이 다르고 1920년대 출생의 노년의 경험이 다르고 세대별로 다르다는 거죠. 그 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우민정 선생님 발표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짧은 시기 한 편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잠시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서정춘이라는 분이 쓴 시인데요. 30년 전이라는 시입니다. 이 부제가 1959년 9월이 겨울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은 것으로 봐서는 아마 1989년 정도에 쓴 시로 알려져 생각이 드는데요. 짧은 시입니다. 어리고 배고픈 자식이 고향을 떴다. 아가, 애비말 잊지 마라. 가서 배불리 먹고 사는 곳, 그곳이 고향이란다. 이런 시입니다. 뭔가 좀 우리에게는 여전히 노년의 문화는 관계의 어떤 고립도 있습니다만 빈곤 문제 또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이 그 실버문화봉사단 북북은
참 제가 2005년부터 효자문화예술에 근무를 하면서 시작할 때 굉장히 고민을 했었던 사업 중에 하나였고 지금도 이게 정말 끝까지 오래도록 지속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이렇게 설명하지만 몇 년 뒤에는 저희 활동가 어르신이 이 자리에서 직접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문화단체에서 어르신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2005년, 저희가 9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2009년도에 그때 당시에 일자리 창출 사업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또 복지관에서 노인복지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왕성하게 시작하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대부분 그렇게 노인복지관 내지는 그 일자리 사업, 그 자원봉사 활동 하시던 분들도 일자리 사업으로 많이 가셨던 그런 시점이어서 우리가 어르신을 대상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라고 고민할 때 지역에 뭔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가진 거를 좀 재능을 기부하고 싶고 근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뭔가 하고 싶어. 그랬을 때 그 재능을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지역의 아이들이라든지 또는 더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을 만나는 작업을 한번 해보자 라고 용기 있게 저희는 거마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봉사활동 하실 분,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오세요 라고 해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과연 오실까? 그 전화는 하루에 한 10통 이상 왔어요. 저희가 현수막을 다 붙였거든요. 그랬더니 전화로 혹시 진짜 교통비도 하나도 안 나와요? 네, 안 나옵니다. 사실 이게 교통비 책정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교통비를 보고 움직이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랑 막 돌아다니시면서 여기 이제 몰입하기보다는 여러 군데 다리만 이렇게 얹어놓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저희가 진짜 지역에 봉사하시고 싶은 사람들 문화로 봉사하시고 그러니까 몸으로 청소하고 이런 건 이제는 힘든 거죠. 그래서 뭔가 배워서 좀 아이들도 만나고 싶고 또는 요양시설에 있는 미래 자리 같은 곳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자기가 봉사를 이러신 분들을 저희가 모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버문화봉사단 북북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 사업은 그 문화관광부에서 추진을 했던 사업이고요. 네, 현재는 지금 단절이 됐지만 그리고 그 한국문화복지협의회에서 진행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의 효자 문화예술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아무런 예산 없이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원을 받고 근데 우리는 이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북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의 어르신을 모시자. 어디 가서 이제는 일자리 상수 다 똑같이 노란색 옷 입고 조끼 입고 청소하고 계시 풀 뽑고 그게 아니라 이분들을 정말 우리 동네에서 아이들한테 대접받고 지금 이제 저처럼 일하고 있는 이게 젊은 청년들한테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어른으로 다시 모실 수 있게 존경받을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문화자원봉사자를 희망하는 어르신이 모여서 좀 자발적인 모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초기에 이 과제는 아니었고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대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 했는데 저는 자치적인 그 조직 체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모임 체계를 구축하는 문제 그리고 지역 이야기를 담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살고 있는 전주라는 지역 그 효자동이라는 지역 그리고 삼천이 흐르는데 그 삼천에 관련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자기가 어렸을 때 삼천에서 발 담그고 놀았던 이야기를 지역의 아이들을 만나서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어른들로 그 어른들이 창작활동 그림자극이라든지 이야기책을 발굴하고 그런 거를 전달하는 이런 문화 매개자로 만들자라는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09년부터 2014년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이게 그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2년차 정도 진행을 하다가 그 뒤에는 저희가 또 진행을 못하게 되고 이게 받았다가 안 받았다 이런 상황들이 조금 생겼는데 저희가 꿋꿋하게 꾸준하게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대상에 대한 부분과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면 현재는 어떤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을 이 어르신들이 참여 주체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하고 또 지역의 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이분들이 문화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세대 간의 소통 어른들이 저희 활동가 어르신들이 되게 아이들 만나는 거 좋아하세요. 어린이집 가서 손 한번 만져주면 그 아이들이 그냥 눈에 밟혀서 다음 주에 또 그 자리에 가서 걔가 그 자리에 잘 있는가 봐야 되고 막 이런 게 너무 그런 활동들을 너무 즐거워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요양시설 분들도 아유 그 어르신이 건강하셨나 일주일 동안에 잘 아프지 않고 계셨나 이렇게 하면서 손 한번 만져주고 이렇게 하는 이러한 활동으로 굉장히 즐거움을 찾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그 9년에서 13년까지 지금 현재까지 활동하시는데 128개의 기관을 돌아다니셨어요. 그리고 보통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 요양시설, 학교, 보육시설 뭐 이런 데를 다니셨고 453회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조금 감이 이렇게 잘 안 오시죠? 저도 그래요. 근데 수혜 인원으로 그러니까 12,000명 이라고 하면 전주가 지금 60만 인구거든요. 60만 인구인데 12,000명 정도라고 하면 굉장한 숫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북북은 처음에 면접을 먼저 봅니다. 그냥 바로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홍보를 하고 모집을 하고 1대1 면접을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면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했는데 어른들을 모시려면 그 어른이 어떤 어른인지를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저희는 이 그 북북 사업을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저희 얘기도 하고 그분들 얘기도 들어보는 거. 왜 여기에 오셨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라는 거를 이제 천천히 이제 얘기를 듣는 과정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면접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일방적으로 일대 다수로 저희 사업은요 이렇게 진행되고요 이렇게 앞으로 갈 거예요 일정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일대 몇 만나가지고 아 저는 효자문화재 관장 누구라고 해요 네 담당 선생님 인사하고 어떻게 이렇게 오셨어요 한 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아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 뭔가 서로 교감을 하려고 하는구나.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고 관장이라는 사람이 좀 이거 생각보다 어리네 이렇게 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첫 시작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처음 2009년도에 가장 그러니까 한 분이 얘기하시다가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 남자 어르신인데 얘기하시다가 울면서 자기는 꼭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지역에 뭔가 받는 게 그동안 너무 많은데 이거를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다라는 거가 어느 딱 순간에 그게 딱 오셨었나 봐요. 그래서 면접 과정에서 그렇게 지금 그분은 지금도 활동하시거든요. 활동하시는데 그때 느꼈던 게 내가 저희 아버님 거의 저희 아빠 거의 연배가 비슷하신가 내가 알고 있지 못하는 아빠의 모습이 있구나. 그거를 다른 어른을 통해서 저는 또 느끼고 기억하고 그거를 사회에 또 이 북북에 대해서 고민 처음 할 때 우리 엄마가 이런 활동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그 면접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내가 뭘 어떻게 해? 내가 설마 할 수 있겠어? 나 그거 부끄러워서 못해. 앞에 나가서 어떻게 얘기해? 막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런 거 이제 교육과정에서 충분하게 이분들을 이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실 수 있도록 실습과정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활동할 수 있을 때도 활동 나갔을 때도 저희가 모니터를 하고 어떤 부분 같이 얘기를 나누고 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 뒤에 또 이제 수료식 과정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기수별로의 자치 모임을 결성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연도별로는 2009년도에 시작을 해서 이때가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이게 가능할까 싶었는데 정말 2,000명 넘게 아이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19개 시설을 3회씩 돌아다녔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지역의 유관기관하고 네트워크를 했어요. 박물관 가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해주거나 이런 부분들을 했고요. 그리고 그 삼천동에 이분들이 그때 60대가 많으셨거든요.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만나서
이 효자동 삼천동 지역의 구슬을 녹취를 하고 그거를 책으로 엮는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먼 친척도 만나고 하면서 막 반갑다고 거기서 그래 거기 살았어 그래 나 알고 있지 막 하면서 그렇게 만나는 작업들을 했는데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네, 그런 그 구술사 기록을 조금 하셨고요. 그러면서도 활동은 열심히 하셨습니다. 근데 2년차 때 한 4,000명 정도를 아이들을 만나는 작업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한번 하고 나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더 발전시켜서 한번 책으로 만들어 볼까? 하고 그림책 속으로 들어간 효자마을이라는 책을 만들게 됩니다. 이거를 10편 정도를 만들어서 오늘 제가 이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가보려고 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놓고 왔어요. 네. 관심 있으시면 제가 그 파일이 있으니까요. 그거를 드릴게요. 그래서 10분이 사실 이 그림책 이거를 작업을 하셨거든요. 10분이 하시면서 10가지 이야기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1년 동안 작업을 하셨는데 이게 가능할까? 이거 과연 가능할까라고 싶었는데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소설가 분하고 옆에서 이제 붙여드렸죠.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끌어가고 그리고 전부 다 손으로 일일이 다 수작업을 해서 붙였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여기밖에 안 나오는데요. 이쪽에 그림을 보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이거를 전부 다 색종이나 이런 거를 전부 다 붙여서 올리고요. 어떤 분은 글씨를 잘 쓰시는 분은 글씨를 직접 쓰셨고 어떤 분은 타이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기법으로 해서 저희가 10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연도에 이제 12년도에 저희가 한 번 더 나아갔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 이야기 중에서 이제 저희 그 활동가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한 가지를 선별을 합니다. 해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그림작을 창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창작 활동을 통해서 그 지역의 아이들을 만나서 우리 그 효자천 이야기라고 하는 그림자극을 만들어줬는데 이거를 아이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2012년도에는 한 가지 작품을 만들었고 13년도에는 2가지 작품을 만드는데 돌이 된 꽃잎이와 돌쇠와 제사상과 효자 아들이라는 2가지 이야기를 만드는데 이게 전부 다 그 10편 중에 하나고요. 이거는 효자동에서 그 이야기 전달, 효자비라든지 이게 현재라도 구술이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 이야기를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고인돌도 나오고 이러는데 이 책 뒤에 그림책 맨 뒤에 이게 왜 이 이야기가 이렇게 되었는지도 내용도 전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고인돌 사진이라든지 효자비 사진, 그러니까 전해 내려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창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작가들 본인들 작가 누구 작가 박혜년 막 이렇게 했었으니까 그분들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2013년도에는 이제 소극장을 빌려서 단독 공연을 개최를 해요. 이분들만의 책 읽어주는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그림자극 2개 이제 따로 공연을 올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스로가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나 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하고 난 다음에 이게 가능했어 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어디 페스티벌이나 이런데 대회에 도전을 해보려고요. 네, 대회에 도전해서 좀 더 본인들이 이제 우리끼리가 아니라 좀 더 어느 정도 인정 더 받고 싶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그 자기네들이 즐거워서 했던 활동이 좀 외부적으로 더 알려지고 약간 프로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대회나 이런 것들에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욕구나 이런 것들을 좀 펼칠 수 있는 장을 좀 더 마련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러면서도 열심히 저희가 활동을 합니다. 3,000명을 지역에 3,000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도 지금 현재 교육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지역에 이제 효자동에 그 수상한 작당이라는 얼마 전에 지역 축제를 9월달에 했었는데요. 9월 15일에 진행했는데 이때도 축제 결합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상반기 정도에 2,000명 정도 만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마 3,000명 내지 4,000명 정도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진행되면서 이분들이 계속 지역에 그 보육시설 내지는 요양시설, 요양병원, 지역 아동센터 이런 데를 찾아가서 만나는데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저희가 어떤 방향을 갖고 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앞으로는
좀 이런 지금 창작 작품을 지역에 더 전파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있는 아이들은 우리 동네 이야기를 10가지 이야기는 적어도 알 수 있는 아이들로 키우는 거, 이런 식으로 계속 전파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 북북이, 사실 북북이란 이름이 제가 알기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문화부에서 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이게 변화되면서 모든 정책이,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져가면 용어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참 가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북북이란 이름을 계속 가져가고 싶다. 그래서 이 북북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 교육 커리큘럼을 그 어르신들 문화자원봉사단 할 수 있는 이것들을 정확하게 좀 개발하고 또 이제 매뉴얼화가 돼가지고 이게 많이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꼭 효자 문화이지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좀 자생적으로 독립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우리가 손을 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지지해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문화자원봉사 관련한 네트워크 구성이 잘 안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지역 안에서 만들면서 이분들에게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더 해야겠다는 생각 들었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가 있더라고요. 활동하면서 이 일수도 공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속적인 지원이 불가능해서 이게 계속 불안정한 느낌들이, 저희는 이제 꿋꿋하게 가고 있지만 사실 이게 마음이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약간 불안한 마음을 갖고 갈 때가 있다라는 부분이 좀 안타까웠고, 이 실비 보상에 대한, 그러니까 자원봉사가 참 애매한 부분, 이거를 보상 체계를 실비 보상 가져갈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기점이 굉장히 모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상 없이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실제 자기 돈을 들여서 차로 먼 데도 다니고, 전주가 이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차를 움직여서 만주군 쪽도 가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한번 움직이면 그래도 한 주유비만 10,000원 깨지고, 가면 이렇게 노닥거리다 보면 밥이라도 같이 먹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자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 자원봉사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실비보상에 대한 어떤 고민과 대책이 필요하다. 무조건 주자라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좀 이분들이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그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독이 아니라 정말 약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인복지관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합니다. 근데 이 문화 쪽에서도 이제는 이 어르신들에 대한 문화, 그리고 뭔가 하고자 하는 이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주체적으로 활동을 일으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언론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많이 했고요. 제가 이제 얘기를 쭉 하면서 작년에 이제 칼럼을 쓰면서 이제 정리를 한번 했었는데,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저희가 12월 24일 날 동지파 축제를 이제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모시고 계속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분들한테 했던 얘기가 어르신들 아프지 마시고 내년에 또 봅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분들이 끝까지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조금 전에 우미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랬겠지만 얼마나 이렇게 슬픈 현실, 슬프고 암담하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 같고 이렇게 안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밖으로 나와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도 만나고 자기가 뭔가 젊었을 때 애들 자식들 키우냐 못했던 것들을 나와서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런 것들이 문화적인 힘이 아닐까. 경제적 활동이 아니라 문화를 통해서 본인의 가치가 높아지고 자존감이, 꼭 아이들만 자존감 있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어른들의 자존감도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썼던 것들을 조금 내용을 넣었고요. 저희 한 분 어르신이 오셨네요. 좀 전에 얘기된 저희 김숙희 활동가 어르신이 한 분 오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변에서 어르신 대상으로 활동한다고 했더니 어르신도 얼마나 귀찮고 힘들고 그거 어떻게 하려고 왔고 요구하는 것도 많고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문화활동 하면서 이 어르신들을 만난 거는 저한테는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배우는 게 많고요.
이분들을 얘기를 같이 조금만 잘 들으면 이분들 생활 속에서 지혜가 굉장히 많으세요.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굉장히 배우는 게 많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을 만났다는 게 제 이 활동 과정에서 가장 큰 인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올해 이제 인생의 전환기를 맞았어요. 이제 그 얘기, 오늘 발표할 내용이 저한테도 해당되는 내용인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그 희망제작소라는 비영리 재단법인에서 일을 하다가 올 4월에 제가 과감하게 자발적 이제 사직을 하고, 제가 지금 생전 처음 해보는 그 주식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저도 변화와 도전의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하는 얘기는 이제 희망제작소에서 제가 했던 이제 사회공헌 일자리라는 건데, 이제 지금 고영직 선생님께서 저를 소개하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신 건 제가 앞에 발표하셨던 두 분의 사례와 제 사례가 사실은 조금 되게 많이 결이 다르고,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문화재단 쪽에서 이렇게 하는데 와보니까 막 와인도 주시고 이렇게 좋은 시도 읽어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일상에서의 어떤 사례들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갑자기 이제 일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아까 이제 고영기 선생님 얘기하신 것 중에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노년의 경험이 세대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오늘 이 자리도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노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지나 케어나 조금은 고독하고 우울하고 이제 꼰대라는 오늘 이제 제목도 있듯이 그런 이제 노년의 모습들이 사실은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 저는 조금 새로운 인생 비전을 창조하기 위한 이제 상징적으로 대변되는 왜 우리가 50에 주목해야 되는가라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의 경험과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다 아시는 얘기니까요. 이미 100세 시대는 현실이 되었고, 그런데 사실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촘촘한 대책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문화심리학자 김정훈 선생님께서 인터뷰한 내용 중에 제가 가슴에 와닿았던 거는, 어쨌든 이게 100세 시대라는 건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시대인 거예요. 인류 역사상. 그래서 우리가 감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학교로 따지면 학제가 완전히 개편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삶의 태도나 방향이 이제는 청년 때부터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주제 타이틀로 100세 시대 안녕하게 사는 법이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 노년을 거닐다 이런 이제 포럼도 있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직장, 가정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지내왔던 사람들이 사회 속으로 들어와야 되고, 사회는 이런 노년을 품는, 그래서 노년을 품는 사회, 사회를 품는 노년, 이런 관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모두에 왜 50 플러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사실 최근에 이제 한 2달 동안 이제 서울시에서 지금 50 플러스 세대를 위한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달 동안 그 연구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 50 얘기를 하도 들어가지고 지금은 50 숫자만 봐도 경기가 일어날 정도로 사실 쳐다도 보기 싫은데, 사실은 들여다보면 볼수록 50이 주는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 제가 점점 이게 그냥 연구기 때문이 아니라 점점 마음으로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조금 한 가지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은, 여기서 제가 50 플러스라고 했지 이것은 연령적 숫자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100세라고 했을 때 우리가 초중고 이렇게 다니면서 했듯이 누구나 인생의 전환기가 한 번은 더 있다. 그런데 100세라고 했을 때 그 한 반 정도 되는 시점, 50 정도에는 누구나 사실은 앞으로는 강제적으로라도 그런 다시 한번 그 전환기의 시점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상징적인 거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60에 올 수도 있고 70에 올 수도 있고 40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전환기의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노년의 세대가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그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노년기가 갖고 있는 어떤 쇠퇴기, 뭐 불안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그 복지 정책을 마치 지원해줘야 되는 대상의 의미로만 생각을 했다면 앞으로 쏟아질 노년이라는 것은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이 사람들의 기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양면성을 다 갖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재 한국 사회 50대가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사실은 대변이 되고 있는데 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사실은 능력과 의지와 경제력 3박자를 다 갖추고 있는 세대다. 그리고 이것을 비단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베이비붐 세대라고 통칭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고 정책도 많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반면 이런 100세 시대의 한국의 자화상은 굉장히 아직 어둡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는 평균 연령은 뭐 이제 80세, 90세, 100세를 얘기하지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평균 퇴직 연령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54.1세라고 조사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 뭐 대기업에 종사하는 그 사람들일수록 40대 후반부터 쏟아져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그리고 뭐 통상적으로 우리가 현재 한국 사회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 1차 베이비붐 세대만 712만 명,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제 저처럼 2차 베이비붐 세대에 해당되는 인구군까지 합하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 27% 정도가 사실은 베이비붐 세대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그 비율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의 이제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베이비붐 세대가 갖고 있는 제가 이제 이전의 노년 세대와 다르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어떤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구 규모로도 상당하지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자산의 규모라는 게 한국 사회에서 엄청나다. 예, 전체 토지의 42%, 부동산의 58%, 주식의 2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점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노청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예전에는 대학교만 나오면 어쨌든 완전 고용이 보장되고 그나마 먹고 살 수 있고 이렇게 아파트도 가질 수 있고 부동산도 챙길 수 있지 않았냐. 그런데 우린 뭐냐. 이렇게 이제 청년 세대들이 얘기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건데요. 이런 특성을 가진 한국 사회의 이 40대, 50대, 특히 50대들의 이 그 인력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이 사람들의 기여와 노력 속에서 풀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희망지작소가 2006년에 이제 그 재단법인으로 출범을 했죠. 3월에 출범을 했고 지금은 이제 서울시장님으로 계시는 당시 이제 인권 변호사셨던 박원순 변호사께서 희망지작소가 한국 사회의 민간 연구소로 이렇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정책 아젠다를 설정을 할 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견 지명이 있는 분이세요. 예, 왜냐면 2006년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베이비붐 세대 문제가 사회 전면적으로 부각되는 시점이 아니었는데 당시 이제 박원순 변호사께서 베이비붐 세대 문제에 접근하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영감을 줬던 사람이 바로 2004년에 독일 에버트 재단 초청으로 독일에 한 3개월 정도 유학 가셨을 때 이 독일의 원유로맨이라는 분을 만나셨대요. 일명 루거 로이켓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우리로 따지면 공무원이세요. 그래서 독일 연방정부에서 35년 정도 일한 공직자신데 이분이 퇴직 후에 이제 젊은 와치라는 국제 원조 기구에서 일을 합니다. 네, 나이는 이미 70대 이제셨는데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희 박원순 변호사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 나이에도 아침마다 출근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좋고 또 그 일이 젊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이고 공익적인 일이어서 나는 손발이 움직이는 한 일을 하겠다. 그런데 나는 정부의 연금을 받고 생활하기 때문에 이 단체에서는 원유로만 받고 일을 한다. 그래서 독일 사회에서 원유로맨으로 이제 이런 사람을 인터뷰하면서
2004년부터 구상을 하시는 거죠. 아, 한국 사회에도 한국판 원유로맨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누군가가 관심을 갖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낚시, 뭐 산에 가고 뭐 골프 치고 이렇게 하는 인구군이 많이 있을 수 있겠구나. 내가 언젠가는 저런 사람들 위해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시작을 한 게 희망작소가 2006년 창립하자마자 이제 그 준비해서 시작한 사업이 해피시니어라는 이제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고요. 이 프로젝트는 보시는 것처럼 조금 이제 삶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무직이나 화이트 칼라 계층의 그런 퇴직자들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3섹터라고 얘기하는 이런 공익단체나 뭐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쪽과 연계해서 이 사람들의 일의 경험과 이런 것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사회공헌 일자리라는 표현 굉장히 개념적으로는 어렵지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만들어낸 표현이 아니라 이미 서구에서는 이런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베이비 부머 세대의 앞으로 대안적인 일자리로 사회공헌 일자리라는 것들이 일찍부터 주목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도 보면 이 사회공헌 일자리라고 했을 때 크게 세 가지 공헌적인, 사회에 조금 더 공익적인 그런 일이고 개인적으로 당연히 성취와 보람이 있고 이거는 일정 적정 소득을 벌 수 있는 일자리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늘고 길게 갈 수 있는 정년이 없는 일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미 이제 서구 유럽에서는 이런 사회공헌 일자리가 대안적인 일자리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크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은 이제 미국에서 시빅 벤처스라는 사회공헌 일자리의 선도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시빅 벤처스를 설립한 설립자이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네, 우리 시대는 한편에서는 운동이나 채식 등을 하면서 평균 수명을 연장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노인 문제가 이 나라의 재정을 탄탄내고 있다. 이런 이제 모순을 겪고 있고 앞으로는 젊어서 벌고 늙어서는 자산으로 사는 그런 삶의 방식은 안 된다. 그래서 오랫동안 의미 있는 일을 하는 노후가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희망작소 해피시니어에서 이제 구체적인 저희가 그 어떤 과정으로 접근했던 것이 행복설계 아카데미라는 것이었고요. 2007년에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가 직접 저는 이제 한 2011년 정도까지 그 사업을 직접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한 800여 분 정도의 그런 40에서 60세대 정도의 그 시니어분들과 직접 이제 같이 일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희망작소에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이 행복설계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제 배출되신 분들의 활동상을 보면 바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사회공헌 일자리의 영역이 되는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일자리는 뭐 유급 일자리도 있고 무급 일자리도 있고 프로젝트도 있고 또 잡이 여러 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첫 번째 취업 시장에 나와서 두 번째, 세 번째 갖는 이제 인생 후반기에는 명함이 하나 있어서는 안 된다.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명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속에는 뭐 지역사회 어떤 위원일 수도 있고 자원봉사 어떤 회원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급여를 받는 어떤 잡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이 중에서도 또 한 100여 분 정도, 지금은 한 이제 이 인원이 굉장히 늘었는데 이렇게 직접 단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체의 성격도 이렇게 비즈니스도 있고 비즈니스와 이런 그 비영리가 결합한 모델도 있고 이제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가 증식을 하는 거죠. 현재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은 대부분 일자리 플러스 센터나 이런 데를 보면 1:1 매칭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플랫폼을 만들어주면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가 증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세대들은 알아서 이런 단체도 만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일자리를 스스로 창출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인 조금 제가 몇 가지 사례를 갖고 왔는데요. 똑뚜미는 증편입니다. 우리가 방학 그 떡집에 가면 한쪽 구석에 이렇게 빠져 있는 되게 볼품없는, 그런데 이거는 발효떡이어서 일반 떡집에서는 만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떡이고요. 그래서
증편만을 전문으로 하는 떡집에서 다 떼어다가 이제 뭐 낙원상가, 뭐 낙원떡집, 종로떡집 이렇게 붙여서 파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분입니다. 주인공은 이분이신데요. 이분은 식품회사 출신의 이제 조기 퇴직자세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식품회사 경험을 살려서 이제 그 방앗간이라는 사업에 굉장히 주목을 했고 스스로 방앗간을 차리고 싶었으나 이제 한 번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다 망하는 바람에 부인이 한 번만 더 창업하면 이혼한다고 해서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방앗간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든대요. 설비비가 한 1억 정도 가까이 드는 이제 그 사업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만 갖고 못하고 있다가 이 아이디어를 이제 관악구에 있는 지역자활센터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런데 여기서 바로 저처럼 비영리에서만 오랫동안 일한 사람의 감각이 아니라 전문 경영인의 감각이 돋보이는 것은 이분은 처음부터 마케팅 타겟을 나는 이 떡을 어떤 노인 세대가 아니라 젊은 대학생들에게 먹이도록 하겠다. 네, 그래서 바로 이름도 이렇게 똑뚱이 예쁘게 젊은 감각에 맞게 하고 이거를 다 틀을 제작을 한 거예요. 머핀처럼 보이게. 네, 그래서 이거는 대학 생협에 다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이런 디자인은 또 청년 벤처 애들이라는 이런 청년 사회적 기업에서 마케팅 지원도 해주고,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어떤 사회적 기업의 상생 모델로 경향신문 사설에까지 이제 소개가 됐던 거고요. 이분도 그 흔히 말하는 건설회사에서 이렇게 퇴직을 하신 분인데 이분은 굉장히 마인드가 뚜렷하셨어요. 늙어서는 기술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나는 마지막 퇴직할 무렵에는 관리직으로 너무 오래 있어서 이미 내 손은 다 굳었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하신 일이 다시 용접 기술을 배우고 이런 현장 일을 하시면서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마침 송파구 쪽에서 이렇게 저소득 그 매입 임대주택 단지 안에 어떤 주거 보수를 하는 그런 이제 그런 사회적 기업의 그 전문 경영인으로 초빙이 되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실은 이 건설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무수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망했어요. 왜 그러냐면 전문 경영인이 없어서 그동안 굉장히 많이 만들기만 하고 망하고 만들기만 하고 망하고 그랬는데 이런 전문 경영인이 가서 지금 회사를 되게 튼튼하게 짓고 있습니다. 네, 달팽이 건설에 제가 정관을 들여다볼 일이 있었는데 재밌어서 한번 같이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형편이 딱한 사람이 우리 집 좀 고쳐달라고 사정하면 눈 딱 감고 공사비를 깎아주고 네, 뭐 이익은 10% 이상 남기지 않을 것, 기술자들 일당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일주일 안에 지불할 것,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사회공헌적인, 나는 적정 소득도 벌지만 소득이 더 창출되면 일자리를 더 이렇게 마련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처음에 희망도레미는 은행원 출신들이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연령대도 상당히 높으세요. 거의 이렇게 퇴직하고 나오셔서는 소일거리만 하고 지내시다가 이분들이 이제 행복설계 아카데미를 들으시고 12명이 300만 원씩을 출자를 합니다. 우리 이 돈 그냥 재밌게 다 쓰고 없어져도 우리끼리 한번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그래서 희망도레미라는 거를 만들었는데요. 2009년에 300만 원씩 출자해서 12분이 하시는 게 지금은 3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자가증식이라는 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희망도레미는 현재 소기업 컨설팅, 그리고 마이크로 크레딧 어떤 전문 경영 컨설팅, 그 다음에 재무교육 이런 걸 통해서 수익 창출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공이 굉장히 서울에서는 그 사회적 파급력도 높아서 희망도레미가 현재 서울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도 되게 재밌는 분인데요. 이 세 분이 다 행복설계 아카데미 출신이시고 이분들은 퇴직하자마자 본인들의 가장 어떤 취미거리인 사진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자원봉사 활동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께서 나종민 선생님이란 분인데요. 이분이 어느 날 장애인복지관에 사진 촬영을 갔다가 거기에 한 어머니가 오셔서 선생님, 저희 아이가 뇌병변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를 안고 있는데 저희가 가족사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진관에 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희 가족사진을 찍어주실 수 있으세요? 라는 그 한마디에 선생님께서 우리나라에 장애우드가 있는 가정에서 이렇게 가족사진을 찍기가 참 어렵겠구나. 그래서 국내 최초의 장애인 전문 사진관을 이렇게 개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2012년에 만드셨고요. 현재까지 굉장히 잘, 이제 처음에 성북동에서 조그맣게 출발했다가 지금은 홍대 앞에 이렇게 사진관을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굉장히 이 선생님이 하고 계신 프로젝트에 저도 기부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1년에 또 한 장애우 가정 30가정에서 50가정 정도는 이렇게 공익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계세요. 가족사진을 무료로 찍어주는. 네, 그런데 이 86세 된 노모가 이렇게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60세 된 아들, 휠체어를 타고 온 아들과 함께 사진관에 오셔서 두 분이 이렇게 손을 꼭 잡고 평생에 처음으로 이렇게 가족사진을 찍은 네, 이런 또 감동. 근데 이분은 사실 노령연금으로 생활하시고 이분은 기초생활수급자신데 이분들이 다 그 수급비에서 일부를 떼서 또 다른 장애우 가정에게 기부를 하고 계시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이런 걸 봤을 때 다 공통점이 있더라. 그게 자기가 인생의 계획을 세워서 자발적 퇴직을 했다. 그냥 맞이하는 퇴직이 아니라 스스로의 어떤 그 삶의 주기 속에서 인생 전환기라는 것들을 목표에 두고 자발적 퇴직을 했고 또 구체적인 기술을 습득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중간 지원 조직의 도움과 이런 지원을 적절히 받았다라는 것들이 공통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꼭 창업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내가 이제 어떤 회사에서 한 20년, 30년 일하다가 나와서 중소기업에 갈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또 잡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도 이게 100세까지 살아내려면 이제는 중소기업에 한두 번 계속 옮겨 다녀도 그게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취업, 세 번째 취업에는 반드시 그것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자기가 뭔가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할 수 있는 그래서 바로 렌치가 그런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경험과 능력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보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만드시고 또 이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귀촌하신 거죠. 그래서 편하게 살고 계셨는데 제주 올레길의 성공을 보고 이분이 강화도에도 사실은 이런 굉장히 좋은 역사 문화지가 있고 그런데 제주까지 가기 어려운 그래서 강화 나들길을 뜻맞는 분들과 만들어서 현재 이렇게 이사로 또 활동하고 계시고요. 이분은 안동 김씨 종손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행복설계 아카데미를 들으러 왔을 때 저한테 그런 고민을 얘기하세요. 내가 안동에 굉장히 오래된 고택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참 처치곤란이다. 이걸 팔아치울 수도 없고 가지고 있자니 계속 돈만 들어가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과정 속에서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선생님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답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지금 얘기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기업 이런 것들이 아직 조금 생소할 때였지만 선생님께서 딱 포착을 하시고 이거를 한옥고택 체험의 장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지역 여성들을 고용해서 지역의 로컬 푸드를 가지고 지역 음식을 만들고 또 이렇게 문화 체험도 할 수 있는 양소당이라는 것을 오픈하셔서 지금 1년에 10개월은 양소당 가서 계시고요. 2개월은 서울에 있는 집에 와서 계시고 이런 또 커뮤니티 비즈니스적인 활동도 있습니다. 아까 마포는 대학도 얘기했지만 저는 시니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마포는 대학처럼 이런 활동이라고 보는데요. 이것도 이제 U3A라고 영국, 프랑스에서 시작한 일종의 학습 공동체입니다. 영국은 U3A가 영국 전역에 1000여 개 정도가 있고 가입된 회원수만 30만 명 정도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된 시니어들의 학습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누구나 서로 배움을 주고받는 누구나 선생이 될 수 있고 누구나 학생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배움의 주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2010년부터 행복설계 아카데미 선생님들이 주축이 돼서 지혜로운 학교라는 것들을 만드셔서요. 처음에는 2강좌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지혜로운 학교가 또 어떤 재밌는 프로그램을 하나 다시 들어가 봤는데 지금은 프로그램 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아졌고요. 여기는 어떤 사무실 오피스도 없어요. 이 모든 거를 서울시청 시청에서도 했다가 회원들 집에서도 했다가 아니면은 공원에서도 했다가 굉장히 자유로운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공감 아까 이제 몇 가지 사례도 나왔지만 또 이런 프로젝트도 있죠. 그래서 청년 세대와 시니어 세대가
가장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것이 문화예술을 매개로 했을 때가 사실은 가장 쉽게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것이 뭐 영국의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희망지학소에서도 동네 한바퀴인, 그러니까 시니어는 경험에 의해서 우리 동네를 변화시킬 어떤 좋은 아이디어나 그런 구상을 갖고 있어도 그런 것들을 잘 표출할 이제 도구나 이런 기획이 조금 부족해서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주니어 세대와 같이 연결해서 하는 이런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50세대의 연구를 하면서 느낀 거는 이런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50 플러스 세대들이 잘 살아내는 뭔가 제2의 인생 설계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그 50세대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청년 우리가 살아오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노후에 적어도 뭐 9억 정도는 있어야지 산대더라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노년의 상 자체가 너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래서 뭔가 자산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불안한 노후, 뭐 고독한 노년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보험회사에서는 상품화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인류 역사상 처음 겪어보는 이 50세대가 앞으로 어떤 노년의 상을 만들어주느냐, 이것이 후손에게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다. 그래서 노년에 저렇게 다양한 삶의 방식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이 비로소 우리가 젊은 세대들도 확인이 됐을 때 저는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어떤 학력적인 문제라든가 청년 실업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상당 정도 이제 해소될 수 있는 그 매개체가 될 거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50 플러스의 이런 혁신적인 인생 실험과 창조의 결과가 좀 세대를 넘어서 사회 전체 새로운 삶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게 핵심적으로 이제 요약할 수 있는 게 제가 오늘 쭉 말씀드린 앙코르 커리어, 사회공헌 일자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할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노년에 우리가 이제 여기는 이제 저처럼 이제 곧 50에 진입할 40과 이미 진입하신 50과 그리고 조금 더 나는 이거 오늘 내 얘기 아니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나이에 0.7을 다 곱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숫자라는 게, 나이라는 게 과거로 따지면 0.7을 곱해야 된다. 그러면 0.7 곱하면 저도 아직 30대거든요. 예, 이제 그런 걸 만들 때 우리가 조금 조화로운 삶은 어떤 것인가, 헬렌 스콧 니어링 선생님의 말을 저도 이제 읽으면서, 아까 또 좋은 시도 읽어주셨으니까 이거는 제가 들려드리는 메시지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간에 3분의 1은 먹고 살기 위한 노동에, 3분의 1은 독서, 대화, 글쓰기, 즐거움을 위해, 3분의 1은 이웃과 공적인 책임을 위해. 네, 감사합니다. 네, 남경환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이런 감동을 다 같이 느끼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아주 인상적인 표였어요. 저는 앙코르 커리어에 관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일자리, 어떻게 노년이 사회공헌 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가능할까, 이 점에 대한 구체적인 현장에서의 경험을 말씀해 주시니까 더 귀에 싹 꽂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어찌 보면 50 플러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왜 이런 즐거운 노년, 젊게 사는 노년에 대해서 상상하지 못할까, 문화적으로 생각하지 못할까, 이걸 생각해보면 저는 이 모든 것의 근원에는 굶주림에 대한 공포의 문화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IMF 트라우마가 강력하게 여진처럼 작동하고 있고, 그런 뭔가 공포의 이 마음의 문화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공포의 문화는 반드시 이 선망의 문화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하고 힘있고 돈 되는 것에 대한 이 선망하는 문화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무엇인가에 내가 나고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우리를 이렇게 내면과 시스템과 제도를 완전히 엄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남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이런 어떤 구체적인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을 놓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라도 이렇게 대화도 하고 싸움이라도 하고 그런 게 필요한데 제가 이런 어떤 사회적 경제, 일종의 사회적 경제로서의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 사회가 좀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보이지 않는 선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만 실제로 보이지 않는 선이 진짜 보이지 않아요. 이런 보이지 않는 선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또 하나 어떤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슴이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가슴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를 비정한 나라로 빠지지 않게 했던 어떤 운동력이 됐던 거고 우리 노년의 경험, 또 청년 세대의 경험이 서로 만나서 어떻게 이 보이지 않는 가슴이라고 하는 사회적 경제의 이 어떤 철학을 우리 사회에 구현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실제적인 어떤 움직임이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맨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이 조화로운 삶의 헬렌 예령이 쓴 스콧 이어링하고 부부였잖아요. 100세까지 살았던 자발적으로 죽음을 선택했던 스콧 이어링의 헬렌 예령의 구절은 상당히 저도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인상적이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프로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취준 특구에서 그런지 저는 꽤 많이 마셨어요. 저보다 제일 많이 마셨습니다. 오늘 최고의 수혜자에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2주 뒤에는 저희가 이 5년 프로그램이 소문이 나서 그런가 봐요. 서울대학로에서 잘 모르는 연연을 해서 서울대학로에 있는 아로크 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장소를 좀 바꿔서 열리는데요. 만약에 하시는 분들에게 좀 서운할 수도 있는데 소문이 나서 이 사업이 또 내년에도 해야 되거든요. 이게 한 해 하고 많은 사업이 아닙니다.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충실히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번에는 한국 무용가 중에 안익미 선생님의 춤도 진짜 우리 같이 춤도 있잖아요. 더 우리보다는 유쾌하고 재미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플로에 계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발제와 토론을 함께 해주신 여러 선생님께도 큰 박수 한번 드립니다.